오늘은 우리 서울교육청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일재 동지 모시고 왜 나오셨나, 그리고 앞으로 서울교육, 그 다음에 한국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우선 이일재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일재라고 합니다. 네, 노동전선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일재 선생님 하면은 이제 뭐 정교조 출신이고 지금 뭐 노동전선 활동도 하시고 뭐 다양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일재를 소개한다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교직 생활 한 10년 차에 전교조가 만들어져서 전교조에 같이 가입하고 활동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 저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교조 가입한 걸로 해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안 봤는데, 그게 제가 참여했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로서 서울 상문고등학교 학교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다가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고 인덕원에 신세를 좀 지기도 했고요. 감옥에 갔다 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년 교직 생활 중에 학교에 있은 시간은 한 20년 뭐 이런저런 일로 전교조 관련 일로 3번 해직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해직된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고 또 이러한 진보 교육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 교육 노동운동 이외에 다른 노동운동에도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퇴직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 노동전선에서 노동운동을 이렇게 함께 노동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데 소위 이제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나서겠다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이일재 선생님을 포함해서 6분의 우리 후보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 후보자들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뭐 공약이건 혹은 한국교육이나 서울교육에 대해서 입장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일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배경 혹은 뭐 이제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이번 교육감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은 이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지금 16년 됐습니다. 서울 교육감으로 따지면 18년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16년이 됐는데 이 민주진보 교육감이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 교육 운동의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 교육 운동의 과정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던 걸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2008년 서울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2010년에 경기도, 그 다음에 2012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진보 교육감, 민주진보 교육감은 진보 교육운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뭔가 주민의 뜻으로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뜻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오롯이 반영된 진짜 진보 교육 운동의 한 부분이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 초기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성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을 돈을 내고 먹었었는데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무상급식, 이것도 진보 교육감 운동의 성과이고, 그 다음에 입시 성적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학생들의 발달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는 그러한 운동, 소위 혁신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된 것도 요 진보 교육감의 성과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입시 교육에 묻혀서 학생들의 권리가 전혀 존중되기 어려운 그런 학교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운동,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이런 등등의 진보 교육 운동의 성과가 있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그 진보 교육 운동의 색깔이 흐려지게 돼서 지금은 이게 진보 교육감, 민주 진보 교육감 이름이 맞냐, 진보 교육 운동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진보 교육감 후보가 돼서 이 진보 교육 운동의 원래 그 책무를 이 진보 교육감이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담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진보 교육 운동 또는 진보 교육감의 책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육 철학이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 철학,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정책 담당자나 또는 뭐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이 이래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교육 철학 그러면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인데 그 말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적 어떤 발달, 또 정서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 학생들 개개인이 인격이 존중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교육 철학이 전혀 없는 교육이었던 게 지난 시절의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또 서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죠. 대학 서열화, 이 대학 서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대학 서열이 없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대학 서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 서열이 없다는 게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독일, 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등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 서열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예. 어떤 건가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예. 파리에 있는 대학들이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네. 프랑스 파리에 소르본느 대학, 무슨 대학 이런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평준화시켰습니다. 1970년 전후에. 예. 그래서 대학을 평준화시키면서 서열을 없앤 거죠. 평준화시키면서 어떻게 대학 이름을 바꿨냐면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예. 그래서 아마 파리에 대학이 14개가 있나 보죠. 그래서 파리 14대학까지 있는데, 즉 대학이 서열이 없어진 겁니다. 대학이 평준화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준화를 시키느냐? 그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선례가 거기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왜냐하면 대학 서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대학 입학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시험. 그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아비투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 입학 자격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점수,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 60%, 70% 또는 80%, 60, 70%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 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시험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요. 그러면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또는 어떤 특정 학과에 정원을 넘었다.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으면은 특정 인기 있는 대학에 많이 몰리겠지만 이미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까운 곳, 자기 고향에서 가까운 곳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학 입학 자격고사 아비투어나 바칼로레아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해서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단 이러한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그럼 아무나 대학에 다 같이 입학 자격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대학에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과정이 가능한 그러한 체제가 그런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대학 서열이 없는 체제, 대학 평준화 체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예컨대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이거를 다 한국대학, 그래서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해도 되고 다 졸업을 할 경우에 한국대학 졸업장을 주고 거기에 교수들도 서로 교류하고 학생들도 어떠한 특정 대학에 가서 학점을 따서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 서열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이러한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 입시 경쟁 교육을 없애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추가해서 대학을 평준화한다라고 할 때 이 등록금 문제나 이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교육비 문제 이것도 좀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 노동자의 교육을 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공짜가 붙는 거고 공교육이고 따라서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었고 그
그러한 무상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시기에는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네. 대학교도 이제는 다 국민 보통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이율재 후보도 어쨌든 지금 교육감 후보잖아요.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육감 입장에서 당선이 되건 안 되건 교육감 입장에서 이 고등교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대학 문제를 갖다가 무상교육 평준화를 이야기하는 게 현 시스템에선 아까 말씀드린 김상문 교육감처럼 많은 이제 어쨌든 반격이나 그런 권력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감이 대학을 무상화 또는 대학을 평준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해야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감이 대학을 평준화, 무상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교육의 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초, 중고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정책을 교육감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은 유초, 중고의 교육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학 정책이 우리나라 유초, 중고 교육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학교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깡패, 파괴하고 있다고 봐요. 네, 초중고 교육을 파괴하는 깡패, 네, 이런 거의 그런 욕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유초중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이라면 자기의 관할은 아니지만 대학 정책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진보 교육감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다. 당연히 이 진보 교육감이라면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그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지 되는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지식을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가지는 교육, 그래서 보편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보편 교육을 하고 다만 그 학생의 특별한 취미, 특별한 재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 교육을 얼마든지 보편 교육 속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입시 교육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외고, 과학고, 국제고가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 보편 교육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보편 교육을 시키면서 그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와 취미에 따라서 그 학생에 알맞는 또 교육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입시 명문고, 입시 특권학교, 자사고, 외고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외고가 아니고 자사고가 아니고 입시 학교여서 서열 학교여서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 노동자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학습자 문제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교권이냐, 인권이냐, 학생권이냐, 뭐 이거 갖고 대립도 됐던 기억도 있는데, 이 교육 노동자 문제와 학생들의 문제, 권리 문제, 이 권리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요. 네. 노노 싸움. 거의 그것과 비슷하다. 교사의 권리,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학교에 없습니다. 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 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용자의 정책을 이제 우리가 노노 싸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교의 모습이 거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에 네. 있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유사민주기구가 있습니다. 유사민주기구야. 제가 볼 때 유사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뭐 국회나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짜 없나 봐요. 결정기구가 뭐가 잘 없는데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심의기구. 네. 의결기구와 다릅니다. 의결기구는 결정, 네. 논의해서 결정하는 기구이고요. 심의기구는 심의, 검토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문기구. 학교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장의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해주는 기구, 자문을 해주는 기구에 불과한 게 대한민국의 학교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운영위원도, 교사 운영위원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운영위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도 없습니다. 전에 맨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권한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운영위원 선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운영위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채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현재 학교 자체는 이제 민주주의가 없다. 그래서 뭐 독일의 이제 예도 들어주셨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걸 본따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기제는 아니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뭐 평의면 평의고 소비에트면 소비에트 이런 기구들이 현재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공약으로 좀 제시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 소위 이제 노동시장 위원화라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학교 내에서 해야 될 직무 자체를 외주화하는 문제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비교사들도 비정규직으로 확대되고 하면서 일반 노동 현장과 별반 다름없이 소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위원화가 학교 현장에서든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교육 노동자들 내에서 존재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이러한 노동, 학교에 이미 들어와 있는 비정규 아닌 비정규 노동, 거의 정규화된 노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것, 정규직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임금을 타당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불평등한 저임금이 아니라 타당한 임금을 적합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또 그 당연히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 뭐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교사들이 정규 노동의 대표죠.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도 정규 노동이고 학교에서 이 정규 노동인 교사, 행정실 공무원과 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이거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같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동일임금으로. 동일 임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르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을 같게 하는 것, 이게 단시일 내에 되든 안 되든 그건 다음 문제고, 이걸 같게 하자라고 하는 정당한 요구에 진지한 답변을 해야지 되는 게 교육감의 책무고, 교육감이 그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 기간제 교사,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은 얘기할까요? 취지로 말씀을. 기간제 교사는 예, 맞습니다. 네. 기간제 교사도 거의 정규, 이건 이제 좀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한데, 정규직 교사를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임시로 이렇게 고용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교사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기간을 정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간의 교사가 필요한데, 정규직 교사를 뽑아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 썼다가 나가. 이거는 고용 불안정인데, 정규직 교사를 뽑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채우면 비정규 교사 중에 이 기간제 교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 교육 철학사에서 항상 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회가 바뀌어야지만 교육이 바뀔 거냐, 아니면 사회가 바뀌지 않더라도 교육은 변화시킬 수 있냐, 혹은 교육이 변화돼야지만 사회 변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이 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교육감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하고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육감이 교육을 바꿔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냐, 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런 교육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냐, 교육의 변화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거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 특히 어떤 이 정책 담당자가 사회를 바꾼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회 구성원들, 노동자, 서민, 민중,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제다. 그러한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이 전제되지 않고 사회가 바뀌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교육감은 뭐냐? 바로 그러한 노동운동, 교육운동에 교육감이 그러한 진보 교육운동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진 이상 모든 교육감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보 교육감도 그러한 지위가 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보 교육감이라면 그러한 진보 교육운동, 사회 변혁운동의 일부로서 교육감이 그러한 교육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즉 진보 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그런 교육적인 변화, 그러니까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사회 변화가 먼저냐 교육의 변화가 먼저냐, 이거 이전에 교육과 사회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서 그러한 교육과 사회가 변화할 때에 있어서 교육감 혼자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러한 노동운동, 사회 변혁운동, 교육운동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운동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진보 교육감이 또 자기 역할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선생 건이기도 한데요. 한측에서는 어쨌든 민주진보교육감이 2대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앞에서 폭력적인 연행까지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의 진보교육감, 현직과 전직, 서울시 교육감들이 말씀하셨던 건 이게 행정가로서는 어쩔 수 없다. 즉, 이 틀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이율재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이 행정가를 뛰어넘어서 운동가로서 또 모든 평준화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향후 행정가와 운동가로서의 딱 갈림길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 전보 그리고 징계 해임 네. 이렇게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진보 교육감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보 교육감이라면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 전보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임 교육감인 주희연 교육감이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 전보를 시켰죠. 예. 이게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당 전보를 시켰다. 그때는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법원이 판결을 했죠. 부당 전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뭐, 교육청이 아니라고 우길 재간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부당 전보다. 이거 부당 전보 중단해라. 라고 했는데,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교육감이 이 보수 관료들, 이 독재 공화국, 이 교육부 독재, 교육청 독재 속에서 사실은 진보 교육감이 약간은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교육 관료들은 다 보수적인 교육 관료들이고 독재를 즐기는 관료들이에요. 교장 출신들이 교육청의 관료로 있고 이 사람들이 교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교장이 학교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학교 사회에서 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시킨다. 교육청의 관료들이 다 똘똘 뭉쳐서 협조. 나쁜 놈들이죠. 이거 거기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합심해서 부당 전보에 협조를 했어요. 자, 요 마당에 진보 교육운동 쪽에서 이거 부당 전보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이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보수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진보 교육감이, 그게 이제 바로 아까 행정가로서의 교육감이 자기가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 이 보수 관료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좋게 얘기하면 그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영합해버린 거죠. 이게 진보 교육감이 지금 현재 진보 교육감이 진보 교육운동의 일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요게 이제 이 지혜복 선생님 관련한 부당 전보 징계 해임 사건이고요. 이것을 그렇다면 그 후임인 정근식 교육감이 진짜 자기가 진보 교육감이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전임 교육감이 한 일이지만 교육청이 한 일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뭔가 길을 뚫어보려고 하니 협조해 주세요, 뭐 어떻게 이해해 주세요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임 교육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만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 정보와 징계 해임 건에 대해서 나름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전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진보 교육감이라면, 진보 교육운동이라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해직교사 특별 채용하고 조희영 교육감이 그렇죠. 직을 잃어버렸죠.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진보 교육감이에요. 진보 교육운동의 일환으로서 행정가로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직을 잃어버렸지만 그거 해야 되는 게 진보 교육감. 그런데 요 지혜복 선생님의 거는 그 정도도 아니야. 부당정보 하지마.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했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빌면서 이해를 구해야 돼. 자기가 권력자로서 지혜복 선생님, 그거는 법률적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구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굉장히 그 극렬한 어떤 충돌, 이런 건 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진보 교육운동의 일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럼 이어서 요번에 서울 민주진보 교육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에 6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혁재 후보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교육감도, 현 서울시 교육감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평준화나 무상화 문제를 흔쾌히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혁재 후보님 제외해놓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교육 현장의 노동의 문제, 아니면은 지혜복 선생을 포함을 해서 이런 관료와의 투쟁 문제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진보교육감 공약이냐 할 정도로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보수교육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속에서 타 후보 진영들에게 좀 우리 후보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후보로 갑자기 나와서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게 나름 잘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런 진보 교육 운동의 일부로서 진보 교육감의 책무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책 공약으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막 뜨거운 호응이, 또 막 뜨거운 뭐 어떤 막 공감 이런 게 있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타 후보 쪽에 있는 분들도 제가 쓰고 있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정책 공약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을재 후보의 공약, 우리 후보 당신도 다 읽어봐라. 그리고 그보다 더 훌륭한 공약을 만들어내라 라고 다른 후보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 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와서 진보교육감이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그만 어떤 작은 반향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일으켰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정도면 뭐 저로서는 제가 후보 역할을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서 뭐 가질 수 있는 의미, 최소한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제 주장은 다른 후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만드는 것이 후보로서 유불리, 후보로서의 어떤 그 득표를 하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알고는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분명하게 초중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을재 후보의 정책 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일단 추진위원 일단은 단일 후보가 되셔야지만 이제 유권자를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단일 후보가 되기 전에 언젠가요? 우리 민주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일정이 4월 18일. 4월 18일? 네. 그럼 오늘이 4월 5일인가요? 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2주. 남았네요. 네, 2주.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내고 가입하면은 바로 이제 6분 중에 한 분을 우리 진보 후보로 선출하는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거고, 그래서 4월 중순 넘어가면은 이제 단일 후보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유권자님들에게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뭔가 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또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이런 것도 많이 적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이 교육의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 대한민국 교육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 교육, 서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핵심적인 문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3가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대학 무상화, 평준화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서울 교육에, 대한민국 교육에 누적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적폐, 이런 것들을 청산해 나가는 것,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이 함께 같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그런 변화,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 1시간 좀 넘었네요.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 우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핵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서울교육을 혁신해서 한국의 교육을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되돌리자 라는 이제 탑 슬로건을 갖고
우리 이을재 후보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동영상을 보실 분들께서는 좀 다양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예, 이을재와 함께 하는 민주진보 교육운동 실천단의 이름으로 우리 이을재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